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고 인내심을 시험하며 어쩌면 분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으로 보답받은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아내는 남편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의 모든 학비를 대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날 그녀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인사 대신 그녀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수준이 맞지 않아. 당신처럼 평범한 아내가 있다는 게 창피해. 이혼 후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의사가 된 전 남편은 공황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언제나처럼 모모 이야기 채널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가장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잠시 출석 체크를 해볼까요? 모모는 여러분이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 살고 계신 도시, 그리고 출석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거대한 대학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가족들 사이에서 김서연은 벅찬 감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촉촉해진 눈가를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박지훈이 학위복과 학사모를 쓰고 학장에게서 막 받은 의학 학위증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 희생,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년간의 피로로 조금은 굳어진 듯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매니큐어의 사치를 몰랐던 자신의 약간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들은 새벽에는 동네 떡집에 납품할 떡을 찌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타이핑하느라 바빴습니다. 지훈이 긴 밤샘 공부 끝에 피곤함을 호소할 때 그의 등을 마사지해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투잡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결혼 예물을 팔았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꿈, 지훈이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지훈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최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하객에게 축하를 받으며 외쳤습니다. 최 여사는 디자이너 정장과 흠잡을 데 없는 올림머리로 매우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서연을 곁눈질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최 여사는 서연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그녀의 눈에는 똑똑한 아들 지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싫어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훈의 사랑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그 미소는 주로 최 여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엄마는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단다. 최 여사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지훈은 서연의 포옹을 다소 뻣뻣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재빨리 놓아주었습니다. 응, 고마워. 오늘 저녁은 새로 생긴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자. 예약해뒀어. 축하 파티를 해야지. 지훈이 말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그 차가움에 약간 상처를 받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지훈이 피곤하거나 감정에 벅차서 그럴 것이라고요. 그럼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도시의 눈부신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본 곳 중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싸 보이는 브랜드 셔츠로 갈아입은 지훈이 넘치는 자신감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지훈의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최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훈이의 노력이겠지, 서연아. 내 아들은 정말 노력가야. 이제 의사잖아. 당연히 그의 삶은 새로워지겠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서연은 그 비꼬는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그것이 우리 둘의 노력이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지훈은 메뉴를 살피느라 바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헛기침을 하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시선은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하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여보. 서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새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 서연 바로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병원 취업 제안서인가요? 지훈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연에게 갑작스럽고 불길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지훈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열어봐. 서연의 손이 약간 떨리며 봉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식 문서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빙빙 도는 것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식기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서연이 고개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 이건 장난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오늘 당신 졸업식이잖아요. 지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가 하루 종일 쓰고 있던 행복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야, 서연아.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하지만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보. 5년 동안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야. 지훈이 거칠게 말을 끊었습니다. 5년이면 충분했어. 난 이제 의사야. 밝은 미래가 있어. 나에게는 내 수준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해. 중요한 모임에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내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사람 말이야. 지훈은 그녀의 소박한 원피스, 피곤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했습니다. 서연아, 우린 이제 수준이 맞지 않아. 지훈은 서연의 5년간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 문장을 너무나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너처럼 평범한 아내가 있다는 게 창피해. 맑은 날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가 버팀목이자 간호사이자 꿈의 지지자였던 남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들었니, 서연아? 지훈이는 이제 기준이 달라졌어. 처음부터 내 분수를 알았어야지. 네가 짐이 되어 의료계에서 망신시키기 전에 지금 헤어지는 게 나아. 네가 번 돈은 자선 기부한 셈쳐. 서연이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급류였습니다. 고통, 굴욕 그리고 배신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거만한 낯선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이혼 소장을 구겼습니다. 최 여사가 내뱉은 자선이라는 단어는 서연의 심장에 타오르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지는 순간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멍하고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차갑고 무표정하며 해독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뺨에 남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한 사람의 부드러운 몸짓이 아니라 결심을 굳힌 사람의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훈과 최 여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울고 애원하거나 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서연은 무서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가 서연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는 쉬었지만 매우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최 여사님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복했습니다. 제 분수를 알라고 하셨죠. 제 희생이 단지 자선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스테릭한 울음보다 더 오싹한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훈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서연은 이제 약간 긴장하고 당황한 듯 보이는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박지훈 씨라고 강조하는 방식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의사가 되었다고요. 그 학위가 당신 것이라고요. 아주 틀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이혼 서류를 구겼던 바로 그 손이 이제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 학위는 내 것이기도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지훈과 최 여사를 놀라게 했고 심지어 옆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그 졸업식장으로 이끈 단돈 100원까지도 내 땀이에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산 두꺼운 전공 서적 한 권 한 권은 내 입에서 덜어낸 밥이었어요. 당신이 시험 전에 편안하게 잠든 매일 밤 나는 주문받은 떡을 만드느라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었어요. 당신은 서연이 검지손가락으로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내 몸, 내 에너지,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빌려서 그 학위를 산 것뿐이에요. 그녀의 가슴이 오르내리고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내가 당신들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서연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맞아요. 난 정말 당신들 수준이 아니에요. 그녀는 지훈과 최 여사 사이를 꿰뚫는 시선으로 번갈아 보았습니다. 난 졸업식 날 아내를 배신하는 겁쟁이 수준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들의 배신을 자랑스럽게 지지하는 엄마 수준으로도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서연은 의자에 있던 소박한 숄더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해 두세요. 두 분 다. 서연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신출내기 의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음을 당한 것에 분노한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앉아. 소란 피우지 마. 뭘 더 원해? 재산 분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내 돈 전부 내 등록금으로 들어간 거 잊었어? 지훈이 서연을 위협하여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오싹함을 느낄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할 줄 알았어, 여보?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당신의 역겨운 행동을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지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지. 조별 과제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옷에서는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 일주일 전 나는 내 마지막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 새 옷 사는 걸 포기했는데 넌 갑자기 새 명품 시계를 살 돈이 생겼더라.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그 모든 것을 눈치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의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변호사? 김 변호사가 누구지?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까지 거만하던 최 여사는 이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그 남자가 없는 것처럼 지훈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네, 저 서연입니다. 우리의 의심이 맞았어요. 잠시 동안 서연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밤 소장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변호사님이 예측하신 시나리오 그대로요.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심, 예측, 계속 진행해 주세요. 서연이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겨둔 모든 서류를 즉시 처리해 주세요. 네, 변호사님. 배신과 사기로 인한 반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의 교육비 및 부양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역서를 포함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근무하게 될 병원 주소로 소환장을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고요.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듣자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반소? 무슨 손해배상이야, 서연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쳤니? 내 아들을 협박하려는 거야?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전화를 끊고 느린 동작으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단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방금 이게 투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제 투자를 돌려받고 싶어요. 전부 다요. 지난 5년간 제가 지불한 모든 이체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심지어 전기요금 청구서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서연은 이제 마비된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내 피와 눈물로 산 학위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과 내 수준에 맞는 새 아내를 찾아 자유롭게 떠나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어? 아주 잘못 생각했어, 여보. 서연은 지훈과 최 여사 앞 테이블에 있던 이혼 소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훌륭한 추가 증거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난 당신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과 이혼할 거고 네가 그 하얀 가운을 자랑스럽게 입기 전에 내 땀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더 이상 말없이 서연은 몸을 돌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을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주문하고 손도 대지 않은 비싼 음식 앞에 얼어붙은 지훈과 최 여사를 남겨둔 채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분노가 그녀의 모든 눈물을 말려버렸고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을 남겼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발자국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짙은 분노가 그녀의 눈물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직원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3명으로 들어왔다가 얼굴이 상기된 채 혼자 나가는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을 무시하며 서둘러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즉시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고 도시에서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수진의 오피스텔 주소를 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축하의 증인이 되었어야 할 도시의 불빛은 이제 고통스러운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의 거만한 얼굴과 최 여사의 교활한 미소가 그녀의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수준이 맞지 않아. 그 문장은 녹슨모처럼 그녀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곳에는 김 변호사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굴욕이 모든 것의 끝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졸린 얼굴로 소박한 오피스텔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훈 씨 졸업 축하 파티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했어, 수진아. 서연이 조용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장난이지? 말도 안 돼. 레스토랑에서. 졸업식 바로 그날 밤에. 서연이 반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즉시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의 품에서 서연의 갑옷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여사의 모욕, 지훈의 거만함, 그리고 이혼 소장, 그 빌어먹을 기생충 같은 놈. 수진이 주먹을 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사람이야. 악마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서연아.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알아. 서연이 포옹에서 벗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님께 전화했어. 김 변호사님.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 씨가 변하기 시작한 걸 눈치챘을 때부터, 내 뒤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증거를 찾았을 때부터, 난 그냥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고, 오늘 밤 그가 그걸 내게 줬어. 몇 주 후, 가정법원 조정실의 분위기는 매우 차갑고 긴장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은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워 보이는 중년 남성인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지훈과 최 여사가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망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려던 지훈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의 귀에 계속 속삭였습니다. 반소와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상세히 기술한 김 변호사의 소환장은 그들의 축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조정관이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훈이나 그의 새로 고용한 변호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김 변호사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뢰인 김서연 씨는 오늘 박지훈 씨의 이혼 소송에 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소송을 거부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부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서연 씨. 당신이, 저희가 거부합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미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조정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배신, 물질적 사기, 그리고 정신적 학대를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건 중상모략이야. 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지 마. 김 변호사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 의뢰인이 박지훈 씨의 의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부담한 모든 교육비 및 생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에 있던 두꺼운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기별 이체 내역, 서적 및 실습 자재 구매 영수증, 주택 임대료 납부 증명서, 심지어 제 의뢰인이 박지훈 씨 계좌로 보낸 일일 식비 내역까지 모든 상세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7억 원입니다. 지훈은 입을 떡 벌렸고 그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7억 원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레지던트로서 그의 초봉은 1년에 그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는 흠잡을 데 없는 증거 뭉치를 보고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지훈이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내의 의무였어. 서연아, 너 미쳤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말했던 아내의 의무. 네가 창피해했던 아내의 의무. 네가 졸업식 날 버린 아내의 의무.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미치지 않았어, 지훈 씨.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최 여사는 그 증거 뭉치 앞에서 어떤 변호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김 변호사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은 지훈과 최 여사를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제 의뢰인은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7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하겠어요. 지훈과 최 여사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몇 가지 조건 하에
서연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첫째, 내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세요. 사유는 명확히 기록되어야 해요. 배신과 유기. 내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지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둘째,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없어요. 난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거고 당신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걸로 끝이에요. 셋째, 두 분 다 다시는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넷째, 이 모든 것은 오늘 항소나 연기 없이 마무리됩니다. 지훈이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7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쯤 겁에 질린 최 여사는 공황 상태에서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빨리 서명해 지훈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자존심은 그 큰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고 힘없이 주저앉은 지훈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최 여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수진의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짐을 낡은 여행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예물을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서연아, 그 7억 원은 내 돈이었어.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는데. 수진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이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원하지 않아, 수진아. 그 돈을 받으면 난 항상 원한에 묶여 있을 거야. 그건 더러운 돈이야. 굴욕으로 가득 찬 돈. 난 7억 원을 아주 비싼 인생 교훈을 위해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내 꿈을 계속하고 싶어. 내가 미뤄뒀던 꿈 말이야.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어. 글을 쓰고 싶어. 나 아직 머리도 있고 야망도 있어. 수진아. 서연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난 이 도시를 떠날 거야. 지훈 씨와 그 어머니의 인생에서 사라질 거야. 내 모든 무형의 자산, 이 모든 고통을 이용해서 정말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거야. 언젠가 그들은 다시 내 이름을 듣게 될 거고 그때 누가 정말로 수준이 맞지 않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서연은 수진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잘 지내 수진아.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물론이지 서연아. 내 꿈을 쳐와.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 그날 밤 서연은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버스가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준 눈부신 도시를 뒤로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안도감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 청구되지 않은 수많은 희생, 그리고 자신에게 한 큰 약속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운명을 바꾸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렸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립병원 15층에서 한 젊은 의사가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의사 가운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져 있었습니다. 비싼 청진기가 그의 목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외과 전문의 박지훈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외과의 새로운 에이스였습니다. 똑똑하고 민첩하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복잡한 수술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아꼈고 젊은 간호사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동료들은 그를 롤모델로 보았습니다. 지훈은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서연과의 옛삶은 먼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처의 이름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생각나면 지훈은 그것을 단지 부끄러운 기억,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밟아야 했던 디딤돌로만 여겼습니다. 서연이와 이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거울 앞에서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짐이었고 신발 속의 돌이었으며
그의 평범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고 그 자유를 사치로 축하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와 최 여사는 도시의 야경을 매일 밤 즐길 수 있는 도심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낡은 오토바이를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로 바꿨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이자에 7년 할부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사립병원에서의 그의 초봉은 높았지만 그가 과시하고 싶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 주말 지우는 서연을 모욕하기 위해 이용했던 종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명품 시계와 디자이너 의류를 구입했고 고급 골프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박지훈 의사가 성공의 완벽한 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용카드 청구서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개의 다른 신용카드를 돌려막으며 살았고 펜트하우스 리모델링을 핑계로 여러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거만함은 최 여사에게 완벽하게 전염되었습니다. 의사의 어머니라는 그녀의 지위는 그녀의 사회적 위치를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사업가와 고위 관리들의 아내들로 이루어진 사교계의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녀는 지훈의 위대함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말이야 여보. 중요한 수술이 끊이질 않지 뭐야. 어젯밤에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니까. 그녀는 어느 날 오후 고급 호텔 로비에서 비싼 차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훈이 수술 때문이 아니라 고급 클럽 파티에 참석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엾어라. 하지만 어쩌겠어. 고귀한 직업의 부름인걸. 그 애는 정말 헌신적이야. 새로 이사한 펜트하우스 말이야. 여보. 최 여사는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아, 뭐 소박해. 도시 전망이 있는 방 3개짜리. 지훈이가 엄마는 이사해야 한다고 고집했어. 노후에는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이야. 정말 착한 아들이지. 최 여사는 지훈에게 빨리 새로운 짝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넌 인류의사야. 다시는 아내 때문에 실수하지 마.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 강 교수님 딸은 예쁘고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 아니면 옆 병원 원장님 딸인 사라는 어때? 기억해, 결혼은 이제 내 경력을 위한 사회적 투자야. 최 여사는 거의 매일 그에게 설교했습니다. 지훈은 가장 탐나는 독신남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즐기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들은 과시와 빚의 순환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이 후배 의사들과 함께 평가회의를 주재하던 중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순간 흐려졌고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박 교수님, 괜찮으세요? 한 후배 의사가 그의 상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술이 너무 많았어.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하자. 그는 관자놀이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맥박을 무시했습니다. 흔한 편두통이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커피 탓이라고. 하지만 그 흔한 편두통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주방장의 음식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던 중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이 갑자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림은 단 몇 초간 지속되었지만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림을 제어하려는 듯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추운 에어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증상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막 뜨거운 샤워를 마치고 최 여사가 주선한 여자와의 저녁 식사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거울 앞에 서서 비싼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격렬하게 아팠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고
귀에서 강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뒤에 있던 화장대와 부딪혔습니다. 비싼 향수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지훈이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차가운 땀이 그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의사로서 그의 머릿속에 위험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피로나 편두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자존심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플 리가 없었다. 위대한 박지훈 의사. 경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아플 리가 없었다. 그는 약장으로 기어가 고용량 진통제 2알을 꺼냈습니다. 물 없이 삼켰습니다. 15분 후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잔여 맥박이 느껴졌지만 그는 바닥에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지훈아, 어디니? 사라 씨랑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엄마 망신시키지 마. 지훈은 남은 힘을 쥐어짜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길이 막혀서요.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몸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책상 위에 신용카드 청구서 더미와 자동차 할부금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사치가 차갑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침범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좀 쉬면 돼. 그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는 벤츠 열쇠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공과 거만함의 가면을 다시 쓴 채 지훈이 1년 내내 쓰고 있던 거만함의 가면은 마침내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심한 현기증을 겪은 며칠 후 증상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 바로 수술대 앞에서 재발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맹장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멸균 장갑을 끼고 수술 간호사에게 메스를 요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몇 초 만에 심한 떨림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받은 메스가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교수님. 그의 조수가 마스크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옥수수 알만 한 식은땀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명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장갑 사이즈가 안 맞아. 바꿔줘.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벗으려고 했을 때 떨림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수와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단단한 손으로 유명했던 스타 외과 의사 지훈이 지금은 매우 추운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지훈이 쏘아붙였지만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맡아.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조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위산 과다야. 그는 메스를 기구 쟁반 위로 던지고 서둘러 수술실을 나갔고 팀 전체에 큰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마스크와 수술모를 벗어 던지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피로가 아니었고 편두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 그의 자존심, 그의 미래를 파괴할 무언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손의 견고함에 달려 있었고 그 손은 방금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삼키고 신경과 과장인 강 교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 교수는 베테랑 의사로 차분하고 총명하며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지훈이 구식이고 스타일이 없다고 여겼던 종류의 의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훈의 운명은 이제 강 교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박 교수, 무슨 일인가? 강 교수가 도둑처럼 방에 들어오는 지훈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지훈 의사는 가운을 차에 두고 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환자처럼 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자주 흐려집니다. 강 교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일련의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기에 누우세요. 이 불빛을 따라오세요. 눈을 감고 긴장을 푸세요. 각 명령은 지훈에게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의사는 이제 순종적인 환자였습니다. 신체 검사 후 강 교수는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뇌와 척수 MRI를 찍어야겠습니다. 즉시 다음 날 지훈은 두려움과 부정의 혼합 속에서 일련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의 갇힌 사자처럼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지훈이 왜 L호텔에 저녁 식사에 데려가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성공한 의사 아들을 뒀는데 내 엄마 인생이 이게 뭐니 지훈아? 바빠요 엄마. 지훈이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강 교수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아, 지금 내 사무실로 올 수 있니? 지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강 교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베테랑 의사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뒤 큰 컴퓨터 화면에는 지훈의 MRI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앉아. 강 교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 그는 지훈의 척수와 시신경에 있는 여러 개의 비정상적인 흰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종양이나 뇌졸중이 아니야. 그럼 뭐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물고 매우 공격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야. 소문은 병원 내 감염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수술 중에 떨었다. 메스를 떨어뜨릴 뻔했다. 예정된 3건의 중요한 수술을 취소했다. 지훈은 모든 전화를 거부하며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지만 동료들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의 부끄러움보다 컸습니다. 여기서의 치료는 진행을 늦출 뿐이야. 지훈아, 이미 발생한 손상을 멈추거나 되돌리지는 못해. 내 직업이 외과 의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뭐죠? 해결책이 뭐예요? 말해주세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 내 면역 체계를 재설정할 거야. 그게 네가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작은 희망이 지훈의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언제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강 교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그 시술은 여기 한국에서는 불가능해. 이런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해외에서 해야 해. 지훈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비용은요? 얼마나 드나요? 강 교수가 동정심 어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체 시술, 의료 체류, 초기 회복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는 약 20억 원이야. 20억 원. 그 숫자는 보이지 않는 망치처럼 지훈의 명치를 때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20억. 그의 계좌에는 2천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모두 벤츠 할부금,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주택담보대출, 최 여사의 신용카드, 그리고 그의 거짓된 생활 방식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은요. 지훈이 기적을 바라며 속삭였습니다. 강 교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업무상 보험은 등록된 중증 질환만 보장해. 네 경우는 희귀 질환 범주에 속하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조혈모 세포 이식 시술은 아직 많은 보험사에서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해. 최대 보장액은 여기서의 진단 및 초기 치료 비용일 거야. 아마 1억 5천만 원 정도. 안 돼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20억. 그는 웃었습니다. 울음처럼 들리는 마른 웃음이었습니다. 박지훈 의사. 아내가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모욕했던 외과의 에이스. 이제 그는 완전히 파산했고 실명과 마비를 위협하는 희귀 질환 진단을 받은 채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강 교수 사무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는 호화로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왔구나. 엄마가 내 신용카드로 비싼 저녁 시켜놨어. 밥 먹자. 지우는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파요,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감기? 내가 말했잖아. 감기가 아니에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심각하게 아파요. 해외에서 수술 받아야 해요. 20억 원이 들어요. 최 여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비싼 도자기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20억? 장난이지 지훈아.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방금 내 새 차 계약금 냈잖아. 장난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 외쳤습니다. 마침내 공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 실명할 수도 있어요. 마비될 수도 있다고요. 제 경력은 끝났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파산했어요, 엄마. 파산. 그날 밤 수십 년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거만했던 박지훈 의사는 마침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자존심을 구할 단돈 1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지훈과 최 여사는 이제 그 안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파산했어. 라는 지훈의 외침은 그들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고 수입 대리석 벽과 아직 할부가 남은 비싼 가구에 부딪힌 후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으로 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최 여사가 가장 먼저 그 침묵을 깼지만 그것은 아들에 대한 동정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는 지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비싼 추상화, 크리스탈 샹들리에 80인치 평면 TV. 우리가 파산할 리가 없어, 지훈아. 이 펜트하우스, 내 차, 엄마 가방들, 이 모든 것들. 지훈이 웃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처럼 들리는 말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엄마. 이 모든 게 환상이라고요. 그는 일어나서 앞에 있던 유리 커피 테이블을 걷어찼고 테이블은 삐걱거리며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엄마. 우린 겨우 10개월치를 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집의 가치는 우리가 은행에 빚진 원금보다 훨씬 적어요. 이걸 팔아도 우린 여전히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사교계에서 자랑하던 그 벤츠는요. 최 여사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 차. 지훈이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7년 할부예요, 엄마. 7년. 이자가 우리 목을 조르고 있어요. 지금 팔아도 남은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뿐이에요. 사방의 빚투성이. 최 여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쌓아둔 디자이너 핸드백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절반은 지훈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도 사교계에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구입한 고품질의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20억. 최 여사는 마침내 비싼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친구들, 그 사모님들, 은행장 부인인 정 여사님, 건설사 회장 부인인 윤 여사님, 분명 도와줄 거야. 친구가 고통받는 걸 그냥 두지는 않을 거야. 그 헛된 희망이 잠시 타올랐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어머, 필선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언니, 제발 좀 도와줘. 도와줘. 최 여사는 즉시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훈이야. 지훈이가 아주 아파. 언니. 20억짜리 수술이 필요해. 제발 언니 돈 좀 빌려줘.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밝은 목소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20억? 세상에 필선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 아이고, 미안해 필선 씨. 우리 남편이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라 내가 방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나도 자선 행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필선 씨.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시 전화하려 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윤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거절되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아이고 필선 씨, 우리도 지금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해서 시기가 안 좋네. 그녀를 칭찬했던 모든 사교계 친구들이 이제는 전염병처럼 그녀를 피했습니다. 최 여사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나쁜 것들. 지우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한테 자랑할 게 있을 때만 친구라는 걸.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훈의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행동해야 했지만 위대한 의사라는 자존심이 구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깝다고 생각했던 몇몇 동료 의사들에게 전화해 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지훈이 동료 외과 의사인 이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침을 삼켰습니다. 있잖아 민준아. 해외에 아주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급하게 유동성이 필요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 혹시 좀 있니? 전화기 저편에서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 박 교수님. 이제 투자 큰손이시네. 난 포기야 교수님. 새 벤츠에 새 펜트하우스까지. 돈 버는 데는 교수님이 훨씬 낫지. 미안해요 교수님. 나 방금 아들 집 계약금 치러줘서 현금이 없네. 투자 잘 되길 바라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1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거만함은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을 막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른 2명의 의사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미안해요 교수님. 지금 돈이 없네요. 절망한 지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그는 병원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병원이 최고의 직원에게 긴급 대출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병원장실에서 지우는 극적인 표현 없이 오직 의학적 사실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은 깊은 동정심으로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안타깝군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보험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보험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20억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대출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10년이든 20년이든 월급에서 삭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훈이 간청했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는 의료기관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직원 개인 대출로 그렇게 큰 금액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규정은 엄격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자산. 차나 펜트하우스를 활용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그 충격은 강 교수의 진단보다 더 컸습니다. 자산. 또 자산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장실에서 떨리는 다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기관도 자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우는 병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매우 신속하게, 너무 신속하게 승인했습니다. 마치 손에 문제가 있는 의사를 제거하게 되어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깨어났고 왼쪽 시야 가장자리가 마치 얇은 베일이 덮인 것처럼 약간 흐릿했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둡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락처 목록은 가득 차 있었지만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여사 차단, 이민준, 아첨꾼, 사라, 속물. 그는 수십 개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이제 돈이 없는 시골의 친척들 같은 필수적인 이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이에서 멈췄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수진. 서연의 친구.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버렸던 그의 평범한 전처. 극심한 수치심이 지훈의 얼굴을 불태웠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장 비굴한 선택이었고 패배를 가장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연은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서연이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는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실명과 마비라는 판결의 형태로 구체적이고 숨막히는 후회로 그는 화면에 있는 수진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병과 절망으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과시했던 용기, 서연을 모욕하고 병원에서 거만함의 방패로 삼았던 그 용기는 이제 먼지 한 톨 크기였습니다.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휴대폰 화면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제어하기 더 어려운 심한 떨림이 있는 그의 손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여러 번 오르내렸습니다. 누르려고 할 때마다 최 여사의 냉소적인 웃음소리와 자신의 거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이제 수준이 맞지 않아. 수치심이 위산처럼 그의 목을 태웠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하는 것은 백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평범한 여자 서연이 그의 마지막 희망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그의 왼쪽 눈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가장자리의 흐릿한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명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심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급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존심 따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지훈이 수진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는 없었고 얼음장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전화기 저편에서 비꼬는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존경하는 박지훈 교수님. 아직도 제 번호를 저장하고 계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증오에 차 있어서 지훈의 용기를 더욱 꺾었습니다. 수진 씨,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전혀 친절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내 친구를 쓰레기처럼 버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훈이 땀에 젖은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냥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수진의 웃음이 즉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매우 위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를 물었다고? 1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물어본다고? 진심이야? 당신 의사 머리는 아직 돌아가고 있는 거야? 수진 씨, 제발요. 지훈이 간청했습니다. 그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져질 듯한 절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말 그녀와 얘기해야 해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무슨 일인데? 돈이라도 떨어졌어? 또 다른 전문 분야 공부시켜달라고 부탁하려고? 아니면 알겠다. 아프구나. 업보가 찾아왔네 지훈 씨. 수진의 정확한 추측은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반박할 수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제 생겼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기생충이야. 서연이가 돈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ATM인 줄 알았지? 그렇지, 수진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잘 들어 지훈 씨. 서연이는 행복해. 네가 파괴한 기반 위에서 자기 삶을 다시 세웠어. 당신과 당신 어머니 같은 기생충은 잊었어. 다시는 그녀를 괴롭힐 생각도 하지 말고 나한테도 다시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다시 전화하려 했지만 즉시 통화 중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절망했습니다. 수진은 그의 유일한 통로였고 그 통로는 방금 닫혔습니다. 최 여사가 부은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대출 받았어? 조용히 하세요, 엄마. 지훈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엄마 탓이기도 해요. 엄마가 저를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서연이가 아직 저를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 탓이야? 네가 원했잖아. 네가 창피하다고 했잖아. 최 여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무의미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는 할 수 없었지만 메시지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과 절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수진 씨,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제발.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는 보냈습니다. 1시간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꺼졌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했다. 왜 신경 쓰겠는가? 지우는 다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끝이었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1시간 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열었습니다. 주소나 서연의 전화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답장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도 예전의 그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원할 때마다 짓밟을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서연이?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퍼서 울 거라고 생각해? 웃기네.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단지 그를 조롱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연이는 새로운 재단을 운영하느라 과거의 쓰레기를 기억할 시간도 없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찾아봐.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지만 지우는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재단. 무슨 재단? 서연이가 재단을 가지고 있다고? 그 평범한 서연이가. 수진의 말은 함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조롱일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서둘러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흐릿한 왼쪽 눈 때문에 그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검색 엔진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서연재단. 그는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개인 블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웹사이트였습니다. 서연재단 DCO연 파운데이션. 지훈의 심장이 멨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매우 세련되고 전문적인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잘 맞는 짙은 파란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세련되고 단정한 단발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살짝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미소, 위엄 있고 자신감 있으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녀 뒤 건물 로비 벽에는 서연재단 선을 전하며 미래를 세우다라고 적힌 커다란 은색 명판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재단 소개 섹션을 읽었습니다. 자전적 베스트셀러, 잿더미에서 부활하다의 저자 김서연이 설립, 서연재단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서연이가 언제 책을 썼지?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의 주요 프로그램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의 눈은 주요 프로그램에 고정되었습니다. 해안회엔 장학금, 불우한 환경의 우수한 의대생을 위한 전액 장학금 및 긴급 수술비 지원. 노트북이 무릎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장난이야. 악몽이야. 그가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모욕했던 전처 서연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의대생들의 학업과 긴급 수술비를 지원하는 거대한 재단의 설립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잔인해서 지우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연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 비즈니스 잡지 인터뷰, 아침 TV쇼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온통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 고통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다. 인쇄 수십억 원으로 서연재단 수백 명의 새로운 의사를 양성할 준비 완료.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그리고 책상 위에 빛 독촉장 더미를 보았습니다. 아파오기 시작하는 왼쪽 눈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이 옳았습니다. 지금의 서연이는 예전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 그가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고 어두운 펜트하우스 거실에 차가운 푸른빛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재단 웹사이트에서 위엄있게 미소 짓는 서연의 얼굴은 강 교수의 진단보다 더 강한 뺨따귀였습니다.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마비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MRI 결과지를, 다른 손은 제어할 수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이제 매우 불편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가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버렸던 여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를 돕는데 헌신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최 여사는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겪은 충격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현실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교계는 그녀를 더 이상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추가 신용카드는 은행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훈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심, 자존심, 거만함. 실명하고 마비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만나러 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조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금. 그는 단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벤츠 열쇠를 보았습니다. 쓸모없었다. 캐피탈 회사가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자산이었고 그것 또한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벗었습니다. 젠장.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는 시장 근처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는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을 장소였습니다. 그렇다 박지훈 의사는 가짜 금장 신고를 맡기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명품 시계는 매우 낮은 가격에 평가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은 재단 주소까지의 왕복 택시비와 한 끼 식사비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저렴한 옵션인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서연 재단 주소가 있는 도심 비즈니스 지구로 가는 길은 단두대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만하게 벤츠를 몰던 것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값싼 방향제 냄새가 나는 작은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놀이터라고 여겼던 고층 빌딩들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현대적이고 위풍당당한 사무실 건물의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벽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대리석 로비는 세련된 회전문 너머로 빛났습니다. 거대한 은색 명판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서연재단. 지우는 남은 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었다. 작은 제국이었다. 그는 구겨진 재킷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재단의 로비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작고 초라한 NGO 사무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5성급 호텔 로비처럼 분주하고 전문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러 젊은이들, 아마도 장학금 수혜자들을 서류 뭉치를 들고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벽은 큰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총장과 악수하는 사진, 서연이 시골 진료소를 개소하는 사진, 서연이 존경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의대생들에게 둘러싸여 미소 짓는 사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 서연은 그가 그녀에게 안겨준 고통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세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싸고 단단한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진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친절한 젊은 여성이 즉시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속 있으신가요? 지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 김서연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박지훈입니다. 접수원은 컴퓨터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약간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는 오늘 약속이 잡혀있지 않은데요. 아니요, 약속은 없지만 아주 긴급한 일이에요. 지훈이 간청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요. 접수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강철 방패처럼 느껴지는 전문적인 미소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전 약속 없이는 대표님 회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생사가 걸린 긴급 상황이라고 말했잖아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숨겨야 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수원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경비를 부르기 위해 거의 전화기를 잡을 뻔했습니다. 이 소라는 뭐죠? 로비 구석의 전용 엘리베이터 방향에서 차분하고 깊으며 매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비싸고 완벽하게 맞는 회색 정장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사람은 김 변호사, 서연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비싼 안경 너머의 시선은 이제 훨씬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압받는 아내를 변호하는 작은 변호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위 기업 법률 고문처럼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고 단지 차가운 관찰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지훈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수치심은 이제 두려움과 뒤섞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직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김 변호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 저는 제게 7억 원을 벌어줄 수 있었던 잠재적 고객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도 절대 잊지 않죠. 그가 접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미나 씨. 이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훈에게 더 사적인 공간, 편안한 가죽 소파가 있는 대기실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지훈은 뻣뻣한 몸으로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가 그 맞은편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1년이 넘게 지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설마 7억 원에 대해 마음을 바꾸고 갚으러 왔다고는 안 하시겠죠? 아닙니다. 지훈이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아픕니다, 변호사님. 심각하게 아파요. 알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김 대표님 친구분이신 이수진 씨가 어젯밤에 전화했습니다. 당신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에 말이죠. 조혈 모세포 이식과 20억 원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당신이 억지로 찾아올 경우 저에게 만나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알렸구나. 서연은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준비된 것이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어디 있나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희망이 두려움과 뒤섞였습니다. 저를 도와줄 거죠, 그렇죠? 네, 그녀는 아직 저를 신경 쓰고 있어요. 김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로 손을 뻗어 깔끔하게 쌓여있던 두껍고 광택나는 브로슈어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재단의 공식 브로슈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브로슈어를 지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격렬하게 떨리는 지훈의 손이 브로슈어를 집어들고 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재단의 비전과 사명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주요 프로그램인 해안 장학금, 우수한 의대생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전액 교육 자금 및 긴급 수술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프로그램은 서연이가 저를 도와줄 거라는 뜻이죠. 그렇죠? 김 변호사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마침내 차분하고 오싹한 목소리로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이 재단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이 프로그램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슨 절차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세요. 왜요? 지훈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양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의료 지원 수혜자 신청서입니다. 전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부채 현황서, 강 교수님의 공식 진단서, 그리고 물론 추천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 팀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박지훈 의사가 주민센터에 가서 가난 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니. 박 선생님,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동정을 구하는 전 남편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 박 선생님, 신청자로서, 구걸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수십 명의 신청자들처럼 온 것입니다. 이제 가서 양식을 받아오세요. 지훈은 서연 재단의 거대한 로비를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가볍고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브로슈어와 강 교수의 판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몇 장의 신청서 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 수혜자 신청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그 단어들이 점점 더 흐릿해지는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다. 병원 내부 건강잡지에 사진이 실렸던 박지훈 의사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가난 증명서를 구걸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굴욕이었다. 김 변호사는 문까지 배웅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나가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젊은 직원들 사이를 지나 혼자 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제 호화로운 감옥처럼 느껴지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최 여사가 즉시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서연이 만났어? 도와준다고 했지? 분명히 아직 널 사랑할 거야. 엄마는 확신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식탁으로 가서 대리석 테이블 위에 신청서 양식을 던졌다. 읽어보세요. 그가 속삭였다. 최 여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양식의 제목을 읽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왜 네가 양식을 작성해야 해? 네, 전처잖아. 그러다 그녀의 눈이 요구사항 목록에 머물렀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연이는 미쳤어. 우리를 모욕하려는 거야. 우리를 구걸하게 만들려는 거라고. 성공했어요, 엄마. 지훈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옆벽을 쳤지만 주먹이 너무 떨려 힘이 없게 느껴졌다. 나를 거지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내가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가 눈이 멀기를 원하세요? 다음 달에 은행에서 압류할 이 펜트하우스에서 내 휠체어를 밀고 싶으세요? 최 여사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현실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덮쳤다. 가방 챙기세요, 엄마. 지훈이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훈아, 창피해. 최 여사가 신음했다. 뭐가 더 창피한데요? 주민센터에 가는 거. 아니면 빚쟁이들이 와서 당신 사교계 친구들 앞에서 이 펜트하우스에서 당신을 쫓아내는 거? 최 여사는 반박할 수 없었다. 떨리는 몸으로 그녀는 옷을 입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일부러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다. 주민센터로 가는 길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여정이었다.
세금이 체납된 벤츠는 탈 수 없었다. 그들은 낡은 시청 건물 문 앞에 바로 내려주는 버스를 타야 했다.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바쁘게 타이핑하는 직원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선 다른 시민들. 그들은 매우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숨겨진 모조품 가방을 든 최 여사와 이제는 금이 간 주황색 플라스틱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얼굴이 알려진 젊은 의사 지훈. 저분 펜트하우스 사시는 박 의사 아니야?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맞아. 여긴 뭐하러 왔지? 여긴 기초생활수급 창구인데.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최 여사는 화면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몰두하는 척했다. 차례가 되자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저요, 박지훈. 직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펜트하우스 사시는 박 의사님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저 아픕니다, 지훈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각하게 아파요. 20억짜리 수술이 필요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파산했어요. 돈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냥 양식이나 주세요.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지훈에게 쏠렸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싶었다. 이 굴욕은 죽음보다 더했다. 의심의 눈초리와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가득 찬 영원처럼 느껴지는 절차 끝에 그 소중한 종이 한 장이 마침내 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시청의 지기는 그의 손바닥을 태우는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희미한 독서등 아래 책상에 앉아 서현 재단의 신청서를 한 페이지씩 작성했다. 신청자 이름 박지훈. 직업 외과 의사 휴직 중. 부채 현황 섹션에 도달했다. 그는 펜을 움직일 때마다 자존심을 삼키며 하나씩 모든 것을 적었다. 미라시에라 펜트하우스 주택담보대출 10억 원. 벤츠 E클래스 차량 할부 2억 2,500만 원. A은행 신용카드 2,500만 원. B은행 신용카드 2,500만 원. C은행 개인대출 1,500만 원. 총액은 12억 원을 넘어섰다. 소유 자산 섹션에는 한 단어를 썼다. 없음.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모든 빚 독촉장 사본, 그리고 강 교수의 진단서를 첨부했다. 그것은 그의 파산과 실패에 대한 완벽한 서류 처리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재단 건물로 갔다. 이번에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했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접수원 미나에게 건넸고 그녀는 똑같은 전문적인 미소로 그것을 받았다. 네, 선생님. 서류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검토팀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훈은 로비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 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쾌활한 의대생들을 보았다. 막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김 변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났다. 박 선생님, 김 대표님께서 지금 만나시겠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첨는 것 같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김 변호사를 따라갈 시간이었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매우 넓은 사무실로 바로 열렸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180도 전망을 제공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하고 깔끔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지금 보는 서연은 사진 속의 그녀가 아니었다. 훨씬 더 위풍당당했다. 머리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우아한 에메랄드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미묘하지만 단호하게 화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지훈과 김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표님, 박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읽던 것을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가장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전에는 사랑과 숭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맹금류의 눈처럼 차갑고 차분하며 날카로웠다. 사랑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박 선생님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지훈이 아니라 박 선생님. 지훈은 서연의 책상 맞은편 딱딱한 의자에 앉았다. 그는 피고인처럼 느껴졌다. 김 변호사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신청서는 검토했습니다. 서연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그가 제출한 MRI 사진을 집어들었다. 강 교수의 진단, 진행성 조혈모 세포 질환, 20억 원의 자금 필요. 싱가포르 병원과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합니다. 서연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신의 부채 현황, 총 12억 원. 매우 인상적이군요. 단 1년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데 성공했네요. 지우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다. 서연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애원해야만 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서연아, 내가 거만했어. 서연이 가볍게 손을 들었다. 손바닥을 지훈 쪽으로 향했다. 지훈을 즉시 침묵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작은 제스처였다. 박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당신의 사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사적인 문제이고 이 사업 제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업? 지훈이 입을 열었다. 물론이죠. 이 재단은 법인입니다. 20억은 한 생명을 구하기에는 매우 큰 투자입니다. 우리 팀은 구할 자산이 그 비용에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우는 칼에 찔린 듯한 기분이었다. 자산? 나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야? 물론입니다. 당신은 훈련된 외과 의사입니다. 기술이 있죠. 눈이 멀거나 마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서연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투자를 관리하는데 매우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지훈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서연은 그의 5년간의 등록금 비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래서 서연아, 내 결정은 뭐야? 날 거절할 거야? 서연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훈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침묵은 매우 무거웠다. 아니요, 신청은 승인되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눈물이 거의 터져 나올 뻔했다. 서연아, 고마워. 약속할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재단은 싱가포르에서의 당신 수술비 20억 원 전액을 부담할 것입니다. 오, 세상에. 고마워,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서연은 마치 지훈이 말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했다. 재단은 당신의 모든 소비 부채 12억 원도 떠안을 것입니다. 지훈은 입을 떡 벌렸다. 뭐, 서연아, 내 차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내 펜트하우스 주택담보대출을? 맞습니다. 당신이 회복하는 동안 당신의 자산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서연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니까요. 서연이 말했다. 자선도, 동정도 아닙니다. 서연은 일어나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큰 창가로 걸어갔다. 이것은 장학금이자 근로계약입니다. 지훈은 긴장했다. 근로계약? 서연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지훈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 눈에는 사랑의 흔적은 없었고 오직 순수한 비즈니스만이 있었다. 서연재단은 당신에게 총 32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회복한 후에는. 그리고 당신은 회복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만하고 자유로운 박지훈 의사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서연재단 소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재단 소유의 자산? 정확합니다. 서연은 마치 일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지훈 앞 책상 위에 두꺼운 검은색 가죽 폴더를 놓았다. 읽어보세요, 박 선생님. 김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지훈의 떨리는 손이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이 아니라 부채 양도 계약서와 헌신 계약서를 포함한 수십 장의 빽빽한 법률 계약서가 있었다. 서연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평탄하고 감정이 없었다. 첫째, 재단은 24시간 내에 당신의 32억 원 부채 전액을 청산할 것입니다. 20억은 당신의 수술을 위해, 12억은 주택담보대출, 차량 할부, 그리고 모든 신용카드를 갚기 위해. 지훈이 침을 삼켰다. 둘째, 그 부채와 관련된 모든 자산. 미라시에라 펜트하우스와 벤츠 E클래스 차량은 담보로 재단에 의해 압류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팀이 내일 아침 퇴거를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오늘 밤까지 짐을 쌀 시간이 있습니다. 지훈은 입을 떡 벌렸다. 퇴거? 하지만 난 어디서 살죠? 셋째, 재단은 계약 기간 동안 기본적인 숙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진료소 직원 숙소의 방 한 칸입니다. 넷째, 이 계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연재단 산하에서 의사로서의 경력을 바쳐야 합니다. 재단의 총 투자액이 32억 원이고 우리 진료소 의사의 표준 급여가 월 4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연이 책상 위에 계산기를 집어들어 조용히 입력했다. 당신은 우리와 28년 동안 독점 헌신 계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28년. 지훈은 맥이 풀렸다. 그것은 종신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계속했다. 아주 잘 근무한다면 우리 재단에는 우수 자산을 위한 조기 해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뛰어난 헌신과 봉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의 계약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딴 지역? 지훈이 속삭였다. 설마 제가 당신을 서울의 고급 병원에 배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박 선생님? 서연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훈이 본 첫 번째 미소였고 가장 무서운 미소였다. 당신은 도시에서 8시간 떨어진 산골 마을에 우리 봉사 진료소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외딴 마을에서 28년 계약에 서명하거나 눈이 멀고 마비되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감옥에 가거나 서명하겠습니다. 지훈이 속삭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값비싼 펜을 건넸다. 지훈은 펜을 잡았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절반은 병 때문이었고 절반은 그의 운명이 방금 봉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 변호사가 지시하는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완료되자 서연이 말했다. 김 변호사가 당신을 은행으로 데려가 재단 명의의 새 계좌를 개설하고 모레 싱가포르로 출발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박 선생님. 서연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치 회의가 끝났고 지훈은 더 이상 방에 없는 것처럼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틀 후 김 변호사 팀이 미라시에라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서연이 마음을 바꿔 그들이 머물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최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서연아, 너 악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린 어디서 살라고. 김 변호사는 그저 유효한 압류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이 주택담보대출은 재단에서 상환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이 자산은 재단 소유가 됩니다.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은 1시간입니다. 거만했던 최 여사는 펜트하우스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억지로 옷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어야 했다. 지훈의 벤츠는 지하 주차장에서 견인되었다. 최 여사는 도시 외곽의 작고 답답한 임대 아파트로 택시로 옮겨졌고 첫 세 달치 월세는 재단에서 지불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한편 지훈은 싱가포르에서 수술을 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줄기세포 기술은 그의 면역 체계를 재설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회복 과정은 길고 외로웠다. 그를 돌봐줄 최 여사도 방문할 동료도 없었고 오직 재단에서 고용한 간호사뿐이었다. 2달 후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시야는 다시 맑아졌지만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공항에서 재단 직원에 의해 픽업되었다. 서현 재단 로고가 있는 간단한 유니폼 셔츠를 받았고 즉시 버스 터미널로 옮겨졌다. 덥고 붐비는 시외버스로 8시간,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오토바이 택시로 2시간. 마침내 그는 봉사 진료소에 도착했다. 논으로 둘러싸인 마을 한가운데 있는 단순한 흰색 건물이었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뿐이었고 첨단 장비도 없었다. 오직 청진기, 혈압계, 그리고 기본적인 약품뿐이었다. 과거 외과의 에이스였던 지우는 이제 기침, 감기, 설사를 치료하고 기본적인 장비로 출산을 도와야 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굴욕감을 느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매일 그는 진료소장의 엄격한 감독하에 일했다. 서울에서 최 여사는 고통받았다. 3달치 돈이 떨어졌다. 그녀는 핸드백을 팔아야만 했다. 그렇다. 이전에 서연을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는 이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TV뉴스에서 저명한 자선가로 나오는 서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최 여사는 작고 답답한 임대 아파트에서 무한한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이 지났고 지우는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인생에서 놓쳤던 무언가, 바로 진정성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진찰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해야 하는 마을 환자들을 보았다. 기본적인 도구로 팔이 부러진 아이를 도왔다. 그는 의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사치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헬리콥터 한 대가 마을 들판에 착륙하여 모든 주민을 놀라게 했다. 농부의 상처를 치료하던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헬리콥터에서 김 변호사와 함께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정기 점검을 위해 온 것이었다. 깔끔한 리넨 셔츠를 입은 서연이 진료소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햇볕에 약간 그을린 지훈을 보았다. 그의 유니폼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개인적으로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약품 재고 장부와 환자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사 때문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지훈 앞에 멈춰섰다. 한때 병과 거만함으로 떨렸던 지훈의 손은 이제 아이의 등을 토닥일 때 매우 단단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지훈이 인사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1 환자 보고서는 소장님 책상 위에 있습니다. 서연이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직원을 향한 리더의 시선만이 있었다. 수고가 많군요, 박 선생님. 계속 그렇게 하세요. 27년 6개월 남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헬리콥터로 돌아갔다. 지우는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말로 서연의 수준이 아니었다. 서연은 하늘에 있었고 그는 땅에 있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이겼다. 그녀는 단지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고 복수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인생을 가져가서 그것을 파괴한 다음 그녀 자신의 버전으로 재건했다. 거만한 남편이 아니라 헌신적인 의사로. 서연은 가장 고통스럽고도 공정한 방식으로 선을 전하는 것에 성공했다. 짧은 교훈. 거만함은 가장 높은 이자를 가진 빚이다. 우리가 가장 준비되지 않았을 때 청구될 것이다. 반면에 진정성은 투자이다.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2배로 보답받을 것이다.